대기업 최고 경영자 딸의 7번째 생일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때 한 가난한 소년이 저도 같이 놀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되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에 지금 시청하시는 곳을 알려주세요.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김도윤은 한남동 고급주택의 웅장한 거실 문간에 서서 매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분홍색과 보라색 풍선들이 높은 천장 아래 떠 있었고, 호화로운 공주 성 모양의 케이크는 마호가니 식탁 위에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는 장식끈들이 얼어붙은 눈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완벽해야 했다. 2년 전 사고 이후 처음 시도하는 서연이의 7번째 생일 파티였다. 아빠, 친구들은 언제 와요? 창가에 있는 맞춤형 휠체어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금발 곱슬머리는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순환로를 희망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은 목이 메었다. 이전 학급 친구들에게 24장의 초대장을 보냈었다. 24통의 회신이 공손한 핑계와 함께 돌아왔다. 죄송하지만 가족 행사가 있어요. 준영이는 축구 연습이 있어요. 저희는 도시를 비울 예정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내 정민을 잃은 교통사고로 서연이가 척추를 다친 이후로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을 불편해 했다. 휠체어는 그들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영구적인 장애라는 현실은 그들이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아, 얘들이 조금 늦나봐 아가. 도윤은 긴장한 듯 이탈리아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짓말했다. 자신의 집에서조차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기업가로서의 그는 겉모습을 유지했다. 서연이의 가정간병인이자 요양보호사인 박간병인은 절대 쓰이지 않을 파티 게임들을 정리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였다. 고용한 광대는 주방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분장된 미소는 사라져갔다. 도윤은 강남 용산 상류층 주거지를 내려다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의 제약그룹이 이 호화로운 저택을 사주었지만 딸이 가장 원하는 단 한 가지, 휠체어 너머를 볼 줄 아는 친구는 사줄 수 없었다. 김 사장님. 박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아마도 저희가... 작은 노크 소리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도윤의 심장이 뛰었다. 마침내 누군가 온 것이다. 그는 어깨를 펴고 가장 감사하는 미소를 지을 준비를 하며 화려한 이중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을 열자 그의 표정이 흔들렸다. 작은 소년이 대리석 계단에 서 있었다. 깃 근처에 구멍이 난 색이 바랜 슈퍼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청바지는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역력했다. 짙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지만 잘라야 할 때였고, 운동화는 낡아 보였다. 낡은 옷에도 불구하고 그의 갈색 눈은 진정한 설렘으로 반짝였다. 실례합니다, 아저씨. 아주 쉽게 소년이 공손하게 말했고, 목소리에는 미세한 사투리 억양이 섞여 있었다. 여기 생일 파티를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저 아래 동네 반지하 아파트에 살아요. 그는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재개발, 지연 지역의 다세대 주택단지를 향해 손짓했다. 초대장은 없지만 파티에 가도 될까요? 정말 얌전히 있을게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서연이의 초대를 거절했던 모든 부유한 아이들 중에서 이 가난한 아이가 함께하길 요청하고 있었다. 이름이 뭐니, 얘야? 박민준입니다, 아저씨. 7살이에요. 소년의 웃음은 앞니 하나가 빠졌음에도 빛나고 있었다. 생일인 친구가 여기 있나요? 도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떠서 외쳤다. 아빠, 내 친구예요. 그리고 그 순간 김도윤은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가장 예상치 못한 포장 속에 담겨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들어오렴, 민준아. 도윤은 옆으로 비켜섰고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호화로운 실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며 대리석 현관으로 들어섰다. 서연이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휠체어를 빠르게 앞으로 밀었다. 안녕, 나는 서연이야. 우리 집에 온 건 네가 처음이야. 그 사고 이후로. 그녀의 목소리는 흐려졌지만 재빨리 기운을 차렸다. 내 셔츠 정말 좋다. 슈퍼맨이 최고 슈퍼히어로야. 민준이는 기운 옷을 내려다보며 앞니가 빠진 틈을 보이며 활짝 웃었다. 이거 내 제일 좋은 슈퍼맨 셔츠예요. 우리 할머니가 슈퍼맨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해서 생일 파티에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슈퍼맨 좋아해. 서연이가 외쳤다. 아빠, 민준이도 슈퍼맨을 좋아한대. 도윤은 두 아이가 순식간에 교감하는 모습을 놀라움 속에 지켜봤다. 민준이는 휠체어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불편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슈퍼히어로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서연이라는 소녀를 보았다. 케이크 먹을래? 서연이가 간절하게 물었다. 딸기 필링이 들어간 공주성 케이크야. 하지만 슈퍼맨도 공주 케이크를 좋아할걸. 성 모양 케이크는 처음 먹어봐요. 민준이는 눈이 휘둥그레져 솔직하게 말했다. 제 생일 케이크는 보통 마트에서 사는데 할머니가 한국어랑 영어로 노래해 주시면 그것도 맛있어요. 박간병이는 정민이 죽은 이후 사용하지 않던 고급 도자기에 케이크를 넉넉하게 담아주었다. 도윤은 전례 없는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평소의 격식을 유지하는 거리 대신 아이들과 함께 값비싼 페르시아 양탄자 위에 앉아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예요. 민준이가 조심스러운 입으로 외쳤다. 서연아, 너는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받을 만큼 정말 특별한가 봐. 민준아, 도윤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파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니? 민준이는 포크를 공손하게 내려놓았다. 할머니 심부름으로 가게에 가는 길이었는데 아저씨네 큰 창문으로 예쁜 장식들을 봤어요. 저렇게 예쁜 파티를 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서 있었어요. 아,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없는 걸 보고는 슬퍼졌어요. 혹시 생일인 친구가 외로울까 봐요. 서연이는 몸을 숙여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나는 외로웠어. 네가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정말 외로웠어. 오후는 꿈결처럼 흘러갔다. 민준이는 서연이의 휠체어를 집 안 곳곳으로 밀고 다니며 정교한 게임들을 만들었고 서연이는 용감한 공주가 되었고 그녀의 휠체어는 산을 날아다닐 수 있는 왕실 마차가 되었다. 저택은 도윤이 가장 그리워했던 소리, 딸의 거침없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민준이는 낡은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집에 가야 해요. 할머니는 제가 늦으면 걱정하세요. 다음에 또 올 거지? 서연이가 간절하게 물었다. 꼭 다시 올 거라고 말해줘. 민준이는 도윤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괜찮으시다면 서연아, 내 친구가 되고 싶어. 도윤은 민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우리 집은 언제든 너를 환영해. 서연이는 너 같은 친구가 필요하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래. 민준이가 진입로를 걸어 내려갈 때 서연이가 외쳤다. 민준아, 네가 오늘을 최고의 생일로 만들어줬어. 그날 밤 도윤이 서연이를 침대에 눕힐 때 그녀는 속삭였다. 아빠, 하느님이 민준이를 제 생일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도윤은 아래 계곡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7살짜리 소년이 방금 그들에게 기쁨이 어떤 느낌인지 상기시켜준 것이 아닌지 생각했다. 사흘 후 도윤은 퇴근 시간을 앞당겨 서울 외곽의 햇살 가득한 다세대 주택 단지를 향해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운전하고 있었다. 서연이는 민준이가 괜찮은지, 방과 후에 외롭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물었다. 운전하는 동안 도윤은 그동안 거의 의식하지 못했던 풍경을 보았다. 그의 저택은 언덕 꼭대기에 왕관처럼 자리 잡고 있었고 소박한 아파트 건물들은 계곡에 물이 지어 있었다. 그 대비는 거슬렸지만 깨달음을 주었다. 햇살 가득한. 단지는 도윤이 예상했던 재앙이 아니었다. 건물들은 낡았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다. 작은 정원들이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피어 있었고 놀이터는 새 페인트와 애정 어린 수리로 반짝였다. 도윤은 값비싼 옷차림이 과하다고 느끼며 이곳이비호 문을 두드렸다. 한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었는데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즉시 품위와 온화함이 느껴졌다. 그녀의 은발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소박한 꽃무늬 원피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분명한 우아함을 풍겼다. 서연이 아버지시군요. 그녀는 사투리가 섞였지만 또렷한 한국말로 말했다. 저는 박순자예요. 민준이 할머니고요. 제 손자는 토요일 이후로 새 친구 이야기만 했어요. 박 여사님,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준이는 단 하루, 오후 만에 제 딸에게 지난 2년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은 반지하 아파트는 사치보다는 사랑의 걸작이었다. 모든 표면이 꼼꼼한 청소로 반짝였고 가족 사진이 빈틈없이 놓여 있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기를 채웠고 오랜 시간 정성껏 요리했음을 짐작게 하는 향신료 냄새와 경쟁하고 있었다. 김 사장님, 민준이가 숙제 종이가 흩어져 있는 식탁에서 튀어나왔다. 서연이도 같이 왔어요? 서연이는 괜찮아요? 서연이는 물리치료 중이야. 도윤은 서연이가 녹화한 영상을 민준이에게 보여주며 설명했다. 하지만 너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 영상에는 서연이가 그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안녕 민준아. 네가 내 휠체어가 마법 마차 같다고 해서 우리가 날아다니는 그림을 그렸어. 네가 보고 싶어. 민준이는 휴대폰을 보물처럼 쥔 채 영상을 3번이나 보았다. 저희가 날아다니는 그림을 그렸어요. 김 사장님, 서연이는 제가 가져본 친구 중 가장 멋진 친구예요. 순자 씨가 커피와 직접 만든 쿠키를 들고 나타났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도윤은 박 씨 가족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순자 씨는 40년 전 한국에 도착해 아이들 프로그램을 보며 영어를 배우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김 사장님, 순자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이가 따님이 아주 용감하다고 말하더군요. 사모님을 데려간 그 사고,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도윤은 목이 죄어왔다. 음주 운전자 때문이었습니다. 정민이는 즉사했고 서연이의 척추는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군요. 순자 씨가 관찰하듯 말했다. 민준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김 사장님, 서연이가 가끔 슬퍼 보이는 이유가 아저씨랑 둘 다 무거운 감정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 통찰력은 도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래 민준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요. 무거운 감정은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나눌 때 가벼워진대요. 민준이가 이어 말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밤 같이 기도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희는 토요일부터 사장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자 씨가 덧붙였다. 치유와 평화를 위해, 그리고 사장님 댁에 기쁨이 돌아오기를 위해. 도윤은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이 여인과 아이가 낯선 사람들을 위해 저녁마다 기도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군가 아파하는 걸 보면 도와줘야 하니까요. 민준이가 단순하게 말했다.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도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민준이는 쿠키를 냅킨에 싸주었다. 이건 서연이 거예요. 제가 우리 우정을 생각하며 특별 마법을 잔뜩 넣어서 만들었다고 전해주세요. 언덕 위로 차를 몰고 돌아가는 동안 도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박 씨 가족은 그의 마스터 침실보다 작은 공간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집은 그의 저택이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따뜻함을 내뿜고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준이는 김 사장 집에 고정 손님이 되었고 차가운 저택을 진정한 집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소녀는 훈련된 치료사들보다 더 뛰어난 통합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이가 높은 선반의 책에 손이 닿지 않아 좌절감을 표현했을 때 민준이는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이가 왕실 도서관 탐험의 사령관이 되고 자신이 그녀의 기사 역할을 하는 게임을 만들었다. 서연 사령관님, 민준이가 선언했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고대 서적을 구출해야 합니까? 서연이는 깔깔 웃으며 위엄있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민준경 세 번째 선반에 있는 빨간 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비밀을 담고 있어. 그 게임은 좌절감을 모험으로 바꾸었고 서연이가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녀는 의사결정자로 남아 있었고 민준이는 단순히 그녀의 팔과 다리 역할을 했다. 민준아, 도윤이 어느 날 오후 물었다. 넌 어떻게 항상 정확히 뭘 해야 할지 아는 거니? 민준이는 진지하게 생각했다. 우리 할머니는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얼굴을 살피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서연이는 자기가 대장이 될 때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제가 서연이가 대장이 되는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항상 돕는 역할만 하는 게 힘들지 않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아빠는 가장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서연이가 모험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일 좋아요. 도윤은 대부분의 기업 임원들보다 리더십을 더 잘 이해하는 7살짜리 아이의 지혜에 감탄했다. 민준이는 서연이의 힘든 날을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환상통이 심하거나 엄마를 몹시 그리워할 때 그는 요청받지 않아도 접근 방식을 조정했다. 서연아, 민준이가 어느 흐린 목요일에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할머니는 내 마음이 무거울 때 특별한 차를 만들어 주셔. 우리도 만들어 볼까? 우리가 얼음 왕국을 여행한 후 몸을 녹이는 용감한 탐험가라고 가장할 수 있잖아.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아이들이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가끔 사고에 대한 악몽을 꿔. 서연이가 인정했다. 엄마를 구하려고 뛰려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꿈을 꿔. 민준이는 조용히 있다가 대답했다. 나도 무서운 꿈을 꿔. 우리 아빠가 직장에서 다치는 꿈을 꿔. 꿈은 가끔 정말 못됐지. 무서워서 깼을 때는 어떻게 해? 할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울고 싶으면 울 때까지 안아주셔. 그리고 꿈은 그냥 우리 마음이 큰 감정들을 풀어내는 거지만 진짜가 아니라고 다시 알려주셔. 서연이는 조용했다. 무서울 때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리워. 아빠도 노력하지만 아빠가 걱정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아빠를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아 미안해져. 아마 아빠는 네가 슬프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네 엄마가 그리워서 슬픈 걸 거야. 민준이가 말했다. 우리 할머니는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울어야 할 때가 있는데 괜찮다는 걸 잊어버린다고 하셨어. 도윤은 문 밖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민준이의 정확성에 충격을 받았다. 이 소녀는 도윤이 너무 자존심이 세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파악해냈다.
서연이가 자신을 보호하는 만큼 그도 서연이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민준아, 도윤이 나중에 물었다. 넌 감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이해하니?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요. 감정은 색깔 같아요. 항상 거기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방법을 잊어버려요. 할머니는 사람들 마음 주변의 색깔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 주변에는 무슨 색깔이 보이니? 민준이는 그를 사려 깊게 살펴보았다. 주로 피곤한 회색이랑 걱정하는 보라색이요. 하지만 황금색도 거기 있어요. 가끔 보기가 더 어려울 뿐이죠. 우리 할머니는 어떤 사람들의 사랑은 상처 때문에 가려지지만 그 밑에는 항상 있다고 하셨어요. 토요일 아침, 민준이가 도윤의 문을 찾아왔지만 그의 평소 밝은 태도는 걱정으로 가려져 있었다. 소녀는 슈퍼맨 셔츠를 만지작거리며 초조하게 몸을 움직였다. 김 사장님, 정말 중요한 것을 여쭤봐야 해요. 민준이가 정중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랑 아빠가 아저씨랑 서연이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가족을 나쁘게 생각하실까봐 걱정하세요. 민준아, 내가 왜 나쁘게 생각하겠니? 저희는 큰 집도 없고 멋진 가구도 없고 새 옷도 없으니까요. 민준이는 말을 쏟아냈다. 아빠는 가끔 부자들이 우리 같은 가족을 깔볼 수도 있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저씨가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잘해주는 건 아닐까 걱정하세요.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저는 아저씨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저씨는 다르죠, 김 사장님. 도윤은 대리석 계단에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나는 내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영광일 거야. 너희 가족이 서연이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친구로 너를 키워주었단다. 약속할게. 나는 너희 가족이 가진 것의 유무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날 오후, 도윤은 서연이와 박간병인을 태우고 박씨 가족의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순자 씨는 며칠 동안 요리를 했고 작은 공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향기로 가득했다. 민준이의 아버지인 박 씨는 몸집이 다부졌고 수십 년간의 육체 노동을 말해주는 어깨와 정직한 노동으로 영구히 표시된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눈에 띄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미소는 진심이었다. 김 사장님, 민준이가 사장님의 친절함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감사드리고 우리 손자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 아가씨를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니인 이 씨는 주방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고 효율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주저처 없이 서연이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민준이가 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 네가 용감하고 재미있고 자기가 만난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순자 씨의 놀라운 음식, 잡채, 전, 반찬을 나누는 동안 도윤은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박 씨는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도착했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영어 수업을 듣고 가족을 북쪽으로 데려오기 위해 돈을 모았다. 이 씨는 2년 후 따라왔고 임신 중에도 공장 일을 하며 어린 아들과 함께 간호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경력을 쌓았다. 우리는 멋진 것을 위한 돈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씨가 민준이가 서연이의 휠체어를 다루는 것을 돕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민준이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었어요. 그의 가치가 소유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민준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친절한 사람이에요. 서연이가 말했다. 어떻게 민준이에게 그렇게 착하게 되도록 가르치셨어요? 순자 씨가 껄껄 웃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친절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는 서연이에게 자신의 방을 보여주었다. 좁은 침대, 작은 책상, 가족 사진과 학교 상장으로 덮인 벽. 그는 낡은 신발 상자를 꺼냈다. 서연아, 이게 내 특별한 보물들이야. 안에는 단순한 물건들이 있었다. 매끄러운 돌, 이웃 할머니가 준 감사 카드, 말린 나무칩, 그리고 비닐 안에 조심스럽게 보존된 서연이의 그림. 이것들은 비싼 장난감보다 훨씬 좋아. 왜냐하면 각각 행복한 추억이나 나를 아끼는 사람을 나타내니까. 우리 할머니는 최고의 보물은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라고 하셨어.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박 씨가 도윤을 옆으로 불렀다. 민준이가 사장님 얘기도 하고 집에 와요. 아저씨는 멋진 집에 계시는데도 가끔 슬퍼 보여요. 라고요. 도윤의 목이 메었다. 2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사장님 가족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나눠도 될까요? 아버지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에 대한 용서, 우리 자신의 한계에 대한 용서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따님은 사장님께서 다시 기쁨을 찾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서연이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빠, 그들은 돈이 많지 않은데도 아주 행복해 보여요. 왜 그렇죠? 행복은 물건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발견한 것 같아. 그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란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민준이네 가족처럼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한독제약에 위기가 닥쳤다. 도윤은 유리 회의실에 서서 여러 화면에 주가가 빨간색으로 깜박이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는 12명의 이사진을 마주했다. 김 사장, 우리 관절염 신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반려 결정이 6개월간의 이익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이사 하준수 상무가 분노하여 선언했다. 즉각적인 피해 통제가 필요합니다. 메드코어 인수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심장약 특허가 이 재앙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익숙한 위기관리, 즉각적인 피해 통제, 재정적 기동, 전략적 대응에 대한 속사포 제안들을 들었다. 언제부터 사업회의가 환자를 돕는 것 대신 이익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가? 전략적 정리해고가 필요합니다. 마큐스 최고 재무책임자 CFO가 제안했다. 희귀병 부문을 축소하고 수익성 있는 주류 의약품에 집중하면 연구개발은 가장 큰 비용에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수백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대안이 없는 희귀병 환자들을 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마커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가 모두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들에게 대한 재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도윤은 꽃처럼 친절을 심으라는 민준이의 지혜,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순자 씨의 부드러운 주장을 생각하며 딴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 그의 회사의 사명이 고통을 치유하는 것에서 수익 극대화로 바뀌었는가? 상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말을 끊었다. 사장님은 산만해 보이십니다. 이 회사에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몽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지만 그의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일부는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가족이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비좁은 아파트에 있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지루하게 이어졌다. 변호사들은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회계사들은 비용 절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마케팅 부서는 홍보 캠페인을 설명했다. 그러나 눈에 띄게 빠진 것은
계속 고통받을 관절염 환자에 대한 언급이나 단순히 즉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를 포기하는 것에 도덕적 함이었다. 도윤. 상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몽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도윤은 대답했지만 그의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일부는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가족이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비좁은 아파트에 있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지루하게 이어졌다. 변호사들은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회계사들은 비용 절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마케팅 부서는 홍보 캠페인을 설명했다. 그러나 눈에 띄게 빠진 것은 계속 고통받을 관절염 환자에 대한 언급이나 단순히 즉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를 포기하는 것에 도덕적 함이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정원에서 그들이 심은 작은 씨앗 화분들을 돌보는 민준이와 서연이를 발견했다. 아빠. 서연이가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꽃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보러 오세요. 민준이가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꽃들도 인내심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흙에서 고개를 들었고 흙이 뺨에 묻어 있었다. 김 사장님, 보세요. 씨앗이 진짜 식물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게 가장 마법 같은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작은 것이 아름다운 무언가가 되는 시간이요. 꽃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니? 도윤이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서두르면 안 돼요. 민준이가 진지하게 설명했다. 각 식물마다 자기만의 일정이 있어요. 물, 햇빛, 좋은 흐르,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무언가로 자랄 수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 사장님, 한 가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아저씨,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낫게 하는 일을 하시나요? 서연이가 아저씨가 약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 민준아. 하지만 가끔 사업이 복잡해지기도 한단다. 민준이는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할머니는 일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멈추고 돈만 돕기 시작할 때, 왜 시작했는지 기억해야 할 때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도윤은 연구실에 서서 그의 제약그룹의 성공을 기념하는 상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년간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결정을 나타내는 주가 차트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창턱에 서연이의 필체로 희망, 우정과 같은 이름표가 붙은 민준이의 꽃 화분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종류의 결정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이사들이 정리해고와 비용 절감을 발표하라고 압박하는 메시지들이 도착했다. 경제 언론은 한독제약의 대응을 분석할 것이고 월스트리트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주시할 것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씨앗들이 보이는 꽃이 되고 있는 그 작은 화분들을 응시하며 도윤은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리드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민준이 가족의 지혜가 제약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면 어떨까? 모든 것을 바꿀 질문. 민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화요일 아침, 김도윤은 한독제약 이사회실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들고 들어섰다. 무지개 아래 손을 잡고 있는 2명의 막대기 모양 그림이 그려진 아이의 그림이었다. 그는 그것을 수백만 달러의 기업 결정을 나타내는 두꺼운 재무 보고서와 법률 문서 옆에 놓인 반짝이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두었다. 이사회실 자체는 제약업 성공의 기념비였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통유리창, 대부분의 사람들 집값보다 비싼 원본 예술 작품, 평균 월급보다 비싼 가죽 의자. 그것은 위협하고 감동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궁전이라기보다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도윤은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새로 발견한 목적의식으로 차분하게 목소리를 내며 말을 시작했다. 저는 식약처 반려권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회사 미래 방향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하상무는 기대의 차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값비싼 정장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이 이겼다고 믿는 사람의 오만함을 내뿜고 있었다. 훌륭합니다, 도윤. 어제 논의했던 정리해고와 비용 절감 조치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무도 정리해고하지 않을 겁니다. 도윤이 말을 끊었고 그의 말은 고요한 물에 돌이 던져진 것처럼 회의실에 떨어졌다. 대신 우리는 연구개발, 특히 희귀병과 소외된 인구를 위한 의약품에 2배로 투자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웅성거림과 분노한 속삭임으로 폭발했다. 마커스 CFO는 거의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고 그의 넥타이에 묻은 짙은 액체는 그의 표정과 일치했다. 도윤, 그것은 재정적 자살입니다. 우리 주가는 이미 폭락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마커스. 우리는 우리의 설립 사명, 즉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자 얼굴도 모르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환자들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패트리샤 이사의 손가락이 참을성 없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녀의 약혼 반지는 무기처럼 빛을 반사했다. 도윤, 완전히 미치신 겁니까? 주주들이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소송에 직면할 겁니다. 이사회는 이 광기를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도윤은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제약그룹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들이 애초에 의료 분야에 들어온 이유를 잊어버린 사람들. 저는 성공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7살짜리 아이가 최근에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멈추고 돈만 돕기 시작할 때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기억해야 할 때라고요. 7살짜리? 상무의 목소리는 경멸과 불신으로 가득했다. 수백만 달러짜리 기업 전략을 아이의 조언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도윤, 여기는 이사회실이지 유치원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이 전체 이사회보다 인간의 존엄성, 연민,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더 많은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수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확신에 차 더욱 강해졌다. 우리는 제약회사가 수익성과 원칙을 모두 갖추고 성공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마커스는 필사적으로 태블릿을 꺼내 스프레드시트와 재무 예측을 맹렬히 확인했다. 숫자는 이 환상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도윤. 연민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는 연구개발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배당금을 책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커스. 어쩌면 우리는 분기별 수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사람들이 애초에 의사와 과학자가 된 이유를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커져가는 열정으로 그의 혁명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한독제약은 약을 감당할 수 없는 가족들에게 무료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그들은 시장 규모나 수익 잠재력에 관계없이 희귀병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소외된 지역의 지역 보건소와 협력하여 이윤에 집착하는 산업에 의해 잊혀진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 기업 자선 프로젝트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건가요? 패트리샤 이사가 비꼬는 듯 물었고 로버트가 정신착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어조였다. 과도한 임원 보너스를 삭감하고 의학적 필요성 때문에 저절로 팔리는 약에 대한 마케팅 예산을 줄이며
대부분의 가족이 식료품에 쓰는 돈보다 더 많이 드는 이 이사회실의 월별 생활 예산과 같은 불필요한 사치성 지출을 없애서요. 도윤의 미소는 냉엄했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성공을 올바르게 측정할 때 사람들을 돕는 것이 사업에도 놀라울 정도로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는 혼란에 빠졌고 이사회 반란, 주주소송, 그리고 기업 쿠데타의 위협이 난무했다. 하지만 도윤이 그 후 코너 사무실로 걸어갈 때 새로운 존경과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직원들을 지나치면서 그는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그의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급한 메시지를 건넸다. 김 사장님, 따님께서 학교에서 전화하셨어요. 민준이 할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즉시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도윤의 변화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극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참이었다. 도윤은 서울 아산병원 소아과 대기실에서 민준이를 발견했다. 성인용 의자에 홀로 앉아있는 그의 작은 체구는 그를 더욱 어리고 취약하게 보이게 했다.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맨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물로 얼룩져 있었으며 평소 밝던 눈은 울음으로 인해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는 박씨 가족 전체와 관련짓게 된 스토아적 품위를 지키며 앉아 있었다. 대기실은 병원 공간의 흔한 조용한 절망감, 커피 머신 주변에 모인 가족들,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속삭이는 대화, 그리고 갑자기 그들의 삶이 통제 불가능한 의료진의 손에 놓인 사람들의 영구적인 불안으로 웅성거렸다. 민준아. 도윤은 옆 의자에 앉아 소년의 진지한 태도에 맞추어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단다. 할머니는 어떠시니?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민준이의 아래 십술이 약간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도윤이 아는 많은 성인들보다 더 감정을 잘 통제하며 차분함을 유지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할머니 심장이 아주 안 좋대요. 김 사장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시는데 엄마 눈을 보면 정말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녀는 작은 몸에 비해 너무 큰 감정들과 씨름하며 잠시 멈췄다. 아빠는 강해 보이려고 노력하시는데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시고 화장실에서 우는 것을 봤어요. 엄마는 계속 기도하시고 할머니 손을 잡고 계세요. 하지만 만약 할머니가 아저씨 부인처럼 하늘나라로 가시면 어쩌죠? 제가 다시는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좋은 성적표를 보여드리거나 쿠키 만드는 것을 도와드리지 못하면 어쩌죠? 도윤의 가슴은 익숙한 슬픔과 그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빛을 가져다 준 이 놀라운 아이에 대한 새로 발견된 보호적인 사랑으로 조여왔다. 민준아, 할머니를 볼 수 있었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니? 잠깐 동안은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큰 병원 침대에 모든 튜브와 기계들이 삑삑거리는 소리 속에서 너무 작고 연약해 보이셨어요.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강한 할머니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분명히 많이 사용된 구겨진 휴지로 코를 닦았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렇게 아프신데도 저를 보시고는 웃으시면서 민준아, 꽃을 심는 것에 대해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정원사를 볼 수 없을 때도 친절은 계속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니, 민준아? 우리가 사람들 마음에 심은 좋은 것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서 친절을 배웠기 때문에 친절할 때마다 우리의 일부가 세상에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순자 씨가 주입한 지혜로 더욱 강해졌다. 할머니는 제게 서연이와의 우정을 계속 돌보고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두에게 계속 친절하겠다고 약속하게 하셨어요. 도윤은 이 아이의 회복력과 정서적 지능에 감탄했다.
사랑하는 할머니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민준이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녀의 가르침을 기리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기업 리더십 세미나들이 가르치는데 실패한 종류의 인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 사장님, 정말 중요한 것을 여쭤봐도 될까요? 돈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른들의 문제이지만 민준이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작아졌는데 너무 크게 말하면 두려움이 더 현실이 될까봐 염려하는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들이 할머니께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본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드는 특별한 심장약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카디오맥스라는 이름 같은데 할머니 생명을 구할 수 있대요. 도윤의 피는 인지와 커져가는 공포로 차가워졌다. 민준아, 그 약 이름이 정확히 뭐니? 적어 놓은 것이 있니?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는데 의사의 급한 필체로 의료 용어가 가득한 처방전이었다. 아빠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는데 그 숫자를 보고 얼굴이 아주 창백해지셨어요. 그 약은 아빠가 6개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요. 도윤은 처방전을 살펴보았고 그의 최악의 두려움이 확인되었다. 카디오맥스 7, 한독제약의 가장 효과적인 심장약 중 하나로 5년간의 집중 연구를 통해 막대한 비용으로 개발되었다. 그것은 순자 씨의 상태와 같은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데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지만 부유한 환자나 프리미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다. 쓰라리고 파괴적인 아이러니는 그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가 이사회실에 앉아 기업 전략과 이윤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그에게 진정한 부에 대해 가르쳐준 가족은 그의 회사에서 만든 생명을 구하는 약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의 안주인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민준아, 내가 지금 바로 아주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 잠깐 동안 여기서 괜찮겠니? 25분 후 도윤은 순자 씨의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고 박 씨 부부가 그녀의 침대 옆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 그토록 따뜻함, 지혜, 그리고 우아함을 보여주었던 여성은 의료 장비 아래에서 연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익숙한 지성과 사랑의 반짝임을 간직하고 있었다. 김 사장님, 박 씨가 놀라움에 침대 옆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장님께는 중요한 일이 있으시잖아요. 박 씨, 이 씨,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도윤은 순자 씨의 차트를 확인하고 있던 주치의에게로 돌아섰다. 박 의사님, 순자 씨에게 카디오맥스 실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음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녀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지만 안타깝게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고 비급여 비용이. 박 의사는 공감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이 가족에게 재정적으로 더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대체 치료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감정으로 약간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카디오맥스 7을 제조하는 한독제약의 CEO 김도윤입니다. 순자 씨는 지금 즉시 전 치료 프로토콜을 받게 될 것이며 가족에게는 일체의 비용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저는 이 병원 행정부에 저희 약이 필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환자는 제 사무실로 직접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이 씨는 들릴 듯 말 듯 숨을 들이마시며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20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그 강한 남자는 마침내 압도적인 감정이 파도처럼 그를 덮치게 허용하며 얼굴을 감쌌다. 순자 씨의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방의 감정적 긴장을 뚫고 나왔다. 도윤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단다.
박 여사님, 사모님의 가족이 저의 가족을 외로움과 절망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사랑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너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으로 굵어졌다. 게다가 아주 현명한 누군가가 최근에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요. 순자 씨의 미소는 메마른 병실을 일출처럼 밝혔다. 민준이가 아주 좋은 선생님이었구나. 하지만 그날 저녁 도윤이 병원을 떠날 때 그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그리고 점점 더 긴급하고 화난 메시지들로 울리고 있었다. 그의 이사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제약업계 언론은 그의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어떻게든 알게 되었다. 순자 씨에게 무료약을 제공하기로 한 그의 결정과 다른 환자들을 돕겠다는 그의 공개적인 약속은 돈을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매우 비싸게 돌아올 참이었다. 비상이사회 회의는 공개 처형을 위해 설계된 기업 법정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12명의 정기 이사뿐만 아니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상항공편으로 날아온 몇몇 주요 주주들까지 마주했다. 그들의 표정은 깊은 우려부터 노골적인 적대감과 복수심까지 다양했다. 이사회실의 평소 통제된 권력 분위기는 도윤이 동시에 판사 배심원, 피고인인 법정 같은 것으로 대체되었다. 값비싼 정장도 공기를 가르는 포식적인 에너지를 숨길 수 없었다. 하 상무는 교수형에 처할 배심원들에게 사건을 제시하는 검사처럼 회의 테이블 머리에 서 있었고, 그의 평소 완벽한 침착함은 간신히 억제된 분노로 대체되었다. 도윤, 사장님의 최근 결정들은 이 회사 전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약값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누구에게든 무료약을 제공한다니요. 재정적 영향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침내 회사 사명 선언문에 따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심장이 빨리 뛰었음에도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우리 로비에 눈에 띄게 전시되어 있는, 우리가 치유하고 희망을 주고 인류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 말입니다. 사명 선언문은 우리를 대중에게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고안된 마케팅 도구일 뿐이지 실제 사업 전략이 아닙니다. 한독제약의 15%를 소유하고 공식 직책을 훨씬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인 윤정화 이사가 쏘아붙였다. 딸의 우정에 대한 사장님의 감정적 대응이 사장님의 직업적 판단을 위험할 정도로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신중하게 통제하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지만 할머니의 위기에 직면한 민준이의 침착한 품위를 기억하도록 자신을 강요했다. 제 판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사업 관행과 장기적인 수익성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전례 없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마커스 CFO는 불길한 재무 예측이 담긴 두꺼운 폴더를 들고 서 있었고, 그의 평소 침착한 손은 분노나 두려움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다. 도윤, 사장님의 재단 제안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실행했습니다. 현재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10%에게라도 무료약을 제공한다면 연간 4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회색에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환자들을 돕지 않는다면, 마커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죽을까요? 제조하는데 몇 푼 들지 않는 약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파산에 직면할까요? 우리의 도덕적 의무와 비교했을 때 그 잃어버린 생명의 진정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말할 때마다 강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 상무는 할머니를 잃을까 걱정하는 아이를 본 적 없는 사람의 차가운 논리로 주장했다. 우리는 주주들에게
재정적 의무를 지닌 제약회사이지 세계 문제를 치유할 무한한 자원을 가진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누구에 따르면요. 도윤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새로운 확신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을 돕는 것과 합리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성공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윤 이사는 공격을 준비하는 포식자처럼 몸을 앞으로 숙였다. 도윤, 저는 주요 주주들로부터 최후 통첩을 전달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이 이상주의적인 정책들을 즉시 포기하고 건전하고 입증된 사업 관행으로 돌아가거나 우리는 사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비상불신임 투표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위협은 장례식 연기처럼 공중에 걸려 있었다. 도윤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의 회사, 그의 재산, 서연이의 미래, 의료비와 교육을 제공할 능력. 안전한 선택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에게 명확했다. 물러서고 일시적인 정신 이상에 대해 사과하고 평소의 사업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그는 수년 동안 이익을 목적보다 우선시하는 것에 의해 강경해진 얼굴들, 애초에 의료 분야에 들어온 이유를 잊은 얼굴들을 둘러보면서 민준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그의 기억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일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멈추고 돈만 돕기 시작할 때 왜 시작했는지 기억해야 할 때라고. 저는 여러분의 우려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도윤은 마침내 자신이 감수하고 있는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제약회사가 단순히 주주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았습니다. 저를 CEO 자리에서 해임하고 싶으시다면 투표를 요청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단순히 사업가가 아니라 치유자가 된 이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에 충분히 많다고 믿습니다. 회의실은 논쟁, 위협, 그리고 필사적인 협상 시도로 폭발했다. 이사들은 서로에게 소리쳤고, 주주들은 잠재적 손실을 계산했고, 변호사들은 기업 쿠데타의 메커니즘을 논의했다. 3시간 후 기업 아메리카의 영혼을 드러낸 격렬한 토론 끝에 마침내 투표가 진행되었다. 가장 근소한 차이로 7대 6으로 도윤은 CEO 자리를 유지했지만 그 승리는 공허하고 일시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이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질 수도 있었다. 반대하는 이사들은 그의 모든 결정에 맞서 싸우고 그의 모든 움직임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훼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날 저녁 도윤이 기업 전쟁과 회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채 조용한 교회 거리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휴대폰이 민준이의 들뜬 목소리로 차를 햇살처럼 채우며 울렸다. 김 사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할머니가 좋아지고 계세요. 약이 의사 선생님들이 바라던 대로 정확하게 효과를 보고 있고 며칠 안에 집에 오실 수 있대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업 전쟁, 재정적 위험, 깊이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짓고 있음을 발견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정확하게 잘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신념에 대한 진정한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2주 후 도윤은 자꾸만 불안해지는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집 서재에 서 있었는데 서연이가 민준이를 뒤따라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두 아이 모두 그의 주위를 즉시 끈 특이한 진지함을 보이고 있었다. 서재 자체는 도윤의 예전 우선순위를 반영했다. 읽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값비싼 가죽 양장본 책들, 제약 산업 성과를 기념하는 상들, 그리고 모두가 미소를 지었지만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던 기업 행사의 사진들.
아빠, 저희가 아빠께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해요. 서연이는 그녀의 8살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해 보이는 진지함으로 말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민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평소의 쾌활한 태도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문제를 다룰 때 보이는 종류의 진지함으로 대체되었다. 김 사장님, 우리 가족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비밀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저씨께 말씀드리지 않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도윤은 그의 재무 보고서를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그들의 특이한 행동은 이 대화가 중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뭔데? 너희 둘 다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서연이는 계속하기 전에 민준이를 격려하는 듯 쳐다보았다. 민준이가 병원에서 할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할머니 방에 있는 오래된 종이들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종이들을 할머니가 나무 상자에 잠가두고 계셨대요.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셔서 만나뵌 적이 없어요. 민준이는 아이들이 가족 전설에 대해 갖는 종류의 경외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설명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삼나무 냄새와 오래된 추억 냄새가 나는 특별한 상자에 모든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계세요. 그녀는 우리 가족 역사를 이해하고 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기를 바라셔서 저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도윤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이 계시가 그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감지했다. 민준이는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며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김 사장님, 우리 할아버지의 성함은 에두아르도 박사님이었어요. 그냥 일반 의사가 아니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비싼 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약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낸 과학자셨어요. 그 말은 맑은 하늘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도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제약연구원이라고. 확실하니? 네, 사장님.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가난한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부자들이 살 수 있는 멋진 치료를 받을 돈이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서연이도 그 의미를 이해하고 흥분으로 눈을 빛냈다. 아빠, 그 사진 보여주세요. 아빠는 이걸 보셔야 해요. 민준이는 봉투에서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성스러운 유물을 보여주는 사람의 경외심으로 다루었다. 사진에는 하얀 실험복을 입은 저명한 남성이 정교한 연구장비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친절하고 지적인 눈은 손자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가 약을 만드는 사람과 친구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서로를 찾은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요. 도윤은 그 사진을 응시하며 머릿속에서 가능성과 연결고리들이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민준아,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떤 특정 연구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 가난한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심장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이었대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셨을 때 연구를 거의 끝마칠 무렵이었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작아졌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셨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이 시작한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믿으셨다고 하셨어요. 조각들이 놀라울 정도로 거의 신비로운 명확함으로 맞춰졌다. 도윤은 컴퓨터로 달려가 커져가는 흥분과 불신 속에서 제약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맹렬히 검색했다. 몇 분 안에
그는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다. 민준아, 서연아, 당장 이 화면을 보렴. 흑백으로 표시된 것은 30년 전에 존경받는 멕시코 의학 저널에 발표된 소외된 인구를 위한 소아 심장 치료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의 에두아르도 박사님의 연구 논문이었다. 설명된 방법론은 그 시대에 혁명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독제약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저렴한 심장약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것이었다. 내 할아버지께서는 도윤은 경외감과 커져가는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우리 산업의 가장 큰 연구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할 열쇠를 제공해 주셨을지도 몰라. 그의 영혼은 현재 생명을 구하는 심장 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민준이의 눈은 경이로움과 자부심으로 커졌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는데도 아픈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이상이야, 민준아. 우리가 그의 연구 기반 위에 구축할 수 있다면 내가 꿈꿔왔던 저렴한 약 프로그램, 전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저렴한 심장약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네 할아버지의 연구는 사람들을 돕는 것과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름답게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이는 순수한 기쁨으로 손뼉을 쳤다. 마법 같아요. 민준이 가족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계속 돕고 있어요. 하지만 도윤이 에두아르도 박사님의 연구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우아한 해결책을 흡수하면서 그는 이 발견이 회사 내 그의 지지자들과 적들 모두에게 강력한 탄약을 제공할 것임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결정할 질문은 간단했지만 중요했다. 그의 이사회가 이것을 그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입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를 권좌에서 제거할 또 다른 구실로 볼 것인가? 민준이는 그들의 관계를 특징지었던 놀라운 통찰력으로 그의 생각을 읽는 듯 했다. 김 사장님, 우리 할머니는 항상 사랑과 인내심으로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 꽃들이 결국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자랄지 절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할아버지께서 이제 막 피어나서 치유의 정원이 될 준비가 된 친절의 씨앗을 심으신 걸 거예요. 소년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다. 하지만 도윤은 일부 사람들이 그 씨앗들이 그들이 되기로 되어 있던 치유의 정원으로 자라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참이었다. 에두아르도 박사님의 획기적인 연구 소식은 한독제약 전체에 들불처럼 퍼졌지만 도윤이 희망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주요 돌파구로 축하받았어야 할 것이 대신 그가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기업 내분, 네이펀의 중심이 되었다. 그것은 겉으로는 사소한 방해 행위로 시작되었다. 연구 파일이 밤새 컴퓨터 시스템에서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다. 핵심 과학자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관대한 제안을 받고 경쟁사로 갑자기 사임했다. 제약업계 간행물에 신중하게 심어진 부정적인 기사들이 입증되지 않은 외국 연구를 통한 도윤의 무모한 실험에 의문을 제기하며 나타났다. 공격은 더욱 대담해지고 개인화되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도윤이 아내의 죽음 이후 정신쇠약을 겪었다고 시사했다. 산업분석가들은 그가 주요 제약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회사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퍼지면서 주가는 계속 하락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목요일 아침에 도윤이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을 때 사설 경비원들이 하 상무와 윤 이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다. 그들의 얼굴은 마침내 오랜 싸움에서 이겼다고 믿는 사람들의 냉혹한 만족감으로 굳어져 있었다. 도윤, 하 상무가 차갑게 선언했고 이제 회사의 운명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권위를 담은 목소리였다. 우리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이 조직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장님은 최근 결정과 리더십을 위한
정신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이사회 검토가 있을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정직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면서도 그들이 이러한 종류의 쿠데타를 조직할 기업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전 투표에서 CEO 자리를 유지했지만 이사회는 마비를 초래할 만큼 충분한 집단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는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윤 이사가 값비싼 변호사들이 작성했음이 분명한 준비된 법적 성명서를 읽으며 차가운 만족감으로 발표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점점 더 불규칙해지는 행동 패턴을 광범위하게 문서화했습니다. 금융 전문가가 아닌 아이들의 조언에 근거하여 주요 사업 결정을 내리고 적절한 이사회 승인 없이 비용이 많이 드는 자선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의심스러운 자격을 가진 외국 과학자의 30년 된 논문을 기반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가장 최근에는 이 회사를 파산시킬 수 있는 공개 약속을 했습니다. 에두아르도 박사님은 소외된 인구를 위한 소아 심장 치료를 혁신할 수 있는 뛰어난 연구원이었습니다. 도윤은 좌절감과 커져가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다. 에두아르도 박사님은 손자가 장애가 있는 따님을 통해 사장님을 조종한 작은 멕시코 마을 의사였습니다. 상무가 잔인한 정확성으로 비웃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도윤. 사장님은 전문가들에게 이용당했습니다. 그 가족은 처음부터 사장님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도윤의 분노는 불꽃을 만난 휘발유처럼 타올랐다. 어떻게 감히 7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윤 이사가 살인적인 타격을 가하는 사람의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말을 끊었다. 가난한 멕시코 소년이 초대 없이 따님의 생일 파티에 신비롭게 나타나 계산된 정확성으로 그녀와 친구가 되고 편리하게도 값비싼 약이 절실히 필요한 아픈 할머니를 소개하며 갑자기 사장님은 그의 할아버지의 가히 혁명적인 연구를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사장님의 슬픔과 외로움을 악용하기 위해 고안된 정교하고 장기적인 사기극입니다. 그 비난들은 도윤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고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설계되었다. 그가 조종당했을까? 그의 외로움과 서연이의 필사적인 우정 필요성이 그를 정교한 계획에 눈멀게 했을까? 하지만 그는 병원 대기실에서 민준이의 진정한 눈물, 친절과 존엄성에 대한 순자 씨의 진정한 지혜, 가난 속에서도 박 씨의 조용한 강인함, 그리고 가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씨의 사심 없는 연민을 기억했다. 누구도 그런 일관되고 뿌리 깊은 선함을 위조할 수는 없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커져가는 확신으로 말했다. 여러분은 박 씨 가족에 대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인격의 진정성을 볼 수 없다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모든 관점을 잃은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경비원들이 즉시 사장님을 건물 밖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상무가 분명한 만족감으로 발표했다. 개인 사무실 물품을 정리하십시오. 이사회는 월요일 아침에 사장님의 연구해임에 대해 투표할 것이며 그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날 도윤이 한때 존경심을 담아 그에게 인사했던 경비원들의 감시 아래 그의 개인 소지품을 포장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이 서연이의 문자 메시지로 울렸고 그것은 폭풍우 속의 햇빛처럼 그의 절망을 뚫고 들어왔다. 아빠, 민준이 가족이 일요일 저녁 식사에 우리를 아파트로 초대하고 싶대요. 갈 수 있어요? 아빠께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회사 통제권을 잃고 잠재적인 재정적 파산에 직면하고 그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그의 판단과 정신건강에 대해 의문을 제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짓고 있음을 발견했다. 어떤 초대들은 이사회 회의보다 무한히 더 중요했다. 박씨, 가족 아파트에서의 일요일 저녁 식사는 도윤에게 그의 회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왜 그토록 열심히 싸웠는지를 상기시켜준 계시였다. 언론 보도가 그들을 사기꾼과 기회주의자라고 부르고 그들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인격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은 도윤과 서연이를 그들이 항상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따뜻함과 진정한 애정으로 환영했다. 김 사장님, 순자 씨가 최근 입원 후에도 여전히 약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희를 돕는 것이 사장님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입니다. 당신들이 아무것도 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진정한 사랑과 걱정을 내뿜는 얼굴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던 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돈과 권력, 축적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 말입니다. 민준이는 저녁 식사 내내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그의 보통 활발한 대화는 사려 깊은 관찰로 대체되었다. 마침내 그는 가장 중요한 통찰력에 선행하는 진지함으로 말했다. 김 사장님, 그날 제가 서연이 파티에 온 진짜 이유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해요. 도윤의 심장이 철렁했다. 가족에 대한 그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상무의 비난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었다. 민준이의 첫 접근 뒤에 계산이 있었을까? 사실은요, 민준이는 아이들만이 전달할 수 있는 종류의 정직함으로 계속했다. 할머니 심부름으로 가게에 가는 길이었는데 아저씨네 큰 창문으로 서연이를 봤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너무나 슬프고 외로워 보였어요. 우리 할머니는 항상 진정으로 친구가 필요한 사람을 보면 가능하다면 그 친구가 되어 주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제가 아저씨네 문을 두드린 유일한 이유예요. 서연이가 얼마나 특별하고 멋진 아이인지 알아봐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서연이는 몸을 숙여 민준이를 꼭 껴안았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아빠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이유이기도 해요. 아빠, 민준이 가족은 우리를 바꾸거나 속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돈과 큰 집 아래에 있는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도와주었어요. 도윤은 사랑, 웃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가치로 가득 찬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서연이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일 그는 그의 직업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주가 대신 사랑으로 불을 측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는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었다. 월요일 아침은 심판의 날처럼 다가왔다. 도윤은 모든 사람이 그의 CEO로서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한독제약 이사회실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이가 그의 작은 체구에 비해 너무 큰 의자에 앉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모든 것을 바꿀 폴더를 들고 그의 옆에 있었다. 이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상무가 이사들이 들어올 때 항의했고 그들의 얼굴은 처형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만족감으로 굳어져 있었다. 아이들은 기업 이사회실에 속하지 않습니다. 박민준 군은 이 회사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할 말이 있습니다. 도윤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는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윤 이사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손가락이 마호가니 테이블을 참을성 없게 두드렸다. 우리는 동화를 탐닉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윤. 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사장님의 CEO 해임은 주요 주주들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방에 연설하기 위해 의자 위에 섰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소년의 존재, 그의 품위, 그의 분명한 지성, 그의 조용한 용기는 도윤조차 놀라게 할 방식으로 주의를 끌었다. 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그는 그의 7살 목소리를 맑고 강하게 시작했다. 저를 모르시지만 몇 주 동안 저희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김 사장님을 속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여러분께 진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여 폴더를 열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에두아르도 박사님이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가난한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약을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할머니께 언젠가 누군가가 할아버지의 일을 끝내고 전 세계의 아픈 아이들을 도울 거라고 말씀하셨대요. 민준이는 이제 전문적으로 번역되고 분석된 할아버지의 연구 논문을 꺼냈다. 김 사장님 회사 과학자들이 할아버지의 연구를 보셨어요. 그들은 이게 훌륭하다고, 약이 없어서 아픈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사 페트리샤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였다. 정확히 뭘 제안하는 거니, 얘야? 저는 아무것도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는 깜짝 놀랄 만한 자신감으로 대답했다. 저는 우리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꽃을 심을 때는 자신만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심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는 그의 어린 눈이 그의 나이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지혜를 담고 하상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 사장님은 저희 가족을 돕기로 결정했을 때 꽃을 심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꽃들이 피어나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전에 그 꽃들을 모두 베어버리고 싶어 하세요.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가장 강경한 이사들조차 소년의 진심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았다. 도윤은 민준이의 어깨에 보호하듯 손을 얹고 일어섰다. 민준이 할아버지의 영혼은 과학적으로 건전할 뿐만 아니라 혁명적입니다. 우리 자원과 결합하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저렴한 심장약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심을 가진 좋은 사업입니다. 아빠, 진짜 숫자를 보여주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이사회실 문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고 그 뒤를 박간병인과 예상치 못한 손님, 아동병원 출신의 유명한 소아 심장 전문의 이선영 박사가 따랐다. 서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도윤이 놀라서 물었다. 민준이랑 제가 이 박사님께 전화했어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이 박사님은 비싼 약을 감당할 수 없는 심장병 아이들을 돌보시니까 할아버지의 연구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박사는 즉각적인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직업적 권위를 가지고 회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이사 여러분, 저는 주말 내내 에두아르도 박사님의 연구 프로토콜을 검토했습니다. 이것들은 완전한 치료 효과를 유지하면서 소아 심장약 비용을 70%까지 줄일 수 있는 돌파구를 나타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린이 병원은 사장님께서 이 연구를 진행하신다면 한독제약과 협력하는 데 이미 전념했습니다. 다른 5개의 주요 소아센터도 비슷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시장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높은 가격을 청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환자를 돕게 될 것이기 일시 때문입니다. 마커스 CFO는 필사적으로 계산기를 꺼냈다. 우리가 그 마진으로 생산 비용을 줄이면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면 수익 잠재력은 실제로 우리의 현재 모델보다 더 높습니다. 이 박사는 계속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능적인 사업 전략입니다.
상무의 자신감 있는 표정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 소년, 저 가족, 이것이 모두 너무 편리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이 공손하게 들렸다. 상무님, 우리 할머니가 상무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할머니는 화난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은 두려움에 찬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맛있는 쿠키를 만드시고 쿠키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7살짜리 아이가 기업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쿠키를 제안하는 부조리함은 회의실의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근본적인 무언가를 깨뜨렸다. 몇몇 이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윤 이사는 커져가는 놀라움으로 연구 문서를 살펴보았다. 에두아르도 박사님의 방법론은 진정으로 훌륭합니다. 이 연구가 멕시코 저널이 아닌 미국 저널에 출판되었더라면 수십 년 전에 우리 산업 전체에 혁명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요점입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익을 보호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인류에게 더 잘 봉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을 무시했습니다. 민준이 가족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침내 투표가 진행되었을 때 만장일치였다. 도윤은 CEO로 남을 것이며 한독제약은 에두아르도 박사님의 저렴한 약 프로토콜을 즉시 개발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 후 이사들이 민준이에게 진정한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다가가 그의 가족과 미래의 꿈에 대해 물었을 때 찾아왔다. 6개월 후 도윤은 로드리게스 재단을 통해 무료약을 받은 환자들의 아동미술 작품으로 장식된 같은 이사회실에 서 있었다. 회사의 주가는 자선 활동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덕분에 기록적인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준이가 그의 작은 손에 성적표를 의기양양하게 쥔 채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김 사장님, 서연아, 저 모두 A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할아버지처럼 과학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서연이는 분명한 자부심으로 성적표를 확인하기 위해 휠체어를 밀고 다가갔다. 민준아, 너는 모든 사람을 돕는 약을 발견하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사실은요. 민준이는 그의 특징적인 사려 기품으로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이미 가장 중요한 약을 발견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데? 도윤이 물었다. 민준이의 앞니가 빠진 미소는 방 전체를 밝혔다. 친절이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을 치유해요. 마음을, 가족을, 그리고 심지어 큰 회사까지도요. 도윤은 한때 기업 전쟁터처럼 느껴졌던 이사회실을 둘러보았다. 이제 웃음, 희망, 그리고 약을 훨씬 넘어선 치유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자 씨의 말이 옳았다. 친절의 꽃을 심으면 그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절대 알 수 없다. 창밖으로 도시는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치유와 희망 모두가 필요한 민준이 가족과 같은 가족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생애 처음으로 김도윤은 그의 제약그룹이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가장 위대한 처방전은 결국 어른들이 잊었던 것을 이해한 7살짜리 소년이 쓴 것이었다. 성공은 주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지는 삶의 수로 측정된다는 것을.